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18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 있는데 우선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 못하는 기능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기능이었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에서 우리 어떻게 따졌었냐면 각 국면별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 시장에서는 반대편인 공급자가 힘이 세더라. 그래서 매도인 중시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 초과 공급, 그 반대편인 수요자가 힘이 세더라. 매수인 중시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가격 창조하는 기능, 이용 결정하는 기능, 양과 질에 조정하는 기능, 공간 및 자원 배분하는 기능 등이 있다. 이 기능 맞습니다. 이때 특성을 깨알같이 하나를 함정을 팔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 대표자로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보의 비공개성하는 기능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걔는 특성이더라. 그래서 지금 2번 5, 그 다음 19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의미하며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택 건축 경기는 역순환합니다. 2번 부동산 경기는 각 국면이 불규칙적, 불명확하다. 이 국면이 만약에 규칙적이고 명확하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로 별도로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역별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 4번 경기 변동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르다.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건축 경기가 호황이고 어떤 나라는 건축 경기가 불황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5번 경기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큰 까닭은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더라.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네요. 그래서 X. 6번 부동산 시장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도 순환적 변동은 주기적 변동이었다. 계절에 한 번 이상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어떤 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이 되면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고 죽고 이런 변동이 이루어진답니다. 얘가 장기적 변동.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습니다. 지진, 홍수, 정책 변화. 정책 변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한 경기 양상을 보이더라. 7번 부동산 경기의 3대 중요 측정 지표로 건축 경기니까 건축량이 제일 중요하고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변동될 것이다. 주의하실 건 가격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경기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 투기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보조적 지표. 8번 건축량의 측정 지표로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량과 동행 지표인 건축 완공량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허가 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이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선행, 동행, 후행이었다. 건축 완공량은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 지표는 건축 착공량이 되더라.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9번 거래량의 측정 지표로 정부가 취득한 취득세액, 등기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거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취득세 등록세액을 보면 알 수 있다. 10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X. 11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점 때리고 후퇴할 때는 굴러 떨어지면 된다. 후퇴는 급격하게 진행. 그래서 우측으로 경사가 진 비대칭 구조. 12번 부동산 경기 회복은 전국적, 광역적 단위에서 지역적, 개별적 순으로 이루어진다 돼 있는데 3.1 만세 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 있어서 X. 그 다음 13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가격 상승, 초과 수요끼리 경쟁, 공급자가 힘이 세다. 공급자 중심의 주택 선분양 제도가 용이하다. 시옷. 그래서 상향시장에서 선분양 제도가 용이했었습니다. 1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예측은 부동산 정책, 투자 등의 전문적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이 하향 국면이었다면, 하향 시장이었다면 그때 정부가 부동산 금융
부분에서 축소 정책을 펼쳐버리면, 금융 확대 정책이 아니라 금융 축소 정책을 펼쳐버리면 가뜩이나 유효 수요가 적은데 더 유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더 깊이 가격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당연히 만약에 상향시장의 정점 부분이라면 그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향시장의 저점 부분이라면 오히려 투자가 이루어져도 된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14번 O, 15번.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전문 활동업자들은 매도자 중시 태도를 가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 가격 하락, 초과 공급. 반대편 수요자가 힘이 세더라. 매수자 중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매도자로 그래서 X. 그 다음 하강할 때는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다. 그래서 얘는 상한가로 작용합니다. 하한가라고 얘기해서 X. 그 다음 16번.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후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그 진폭이 큰 이유는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가격의 이중성도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고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거미집 이론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더 크고 주기가 좀 더 긴 이유도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5. 그 다음 20번. 거미집 이론. 1번. 거미집 모형은 수요 초과와 공급 초과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가격 파동을 말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폭등, 가격 폭락,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 5. 2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버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없고 가격 폭등 폭락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반드시 짱구여야 된다. 5입니다. 3번. 거미집 현상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강하게 발생한다. X. 거미집은 얼굴에 턱하니 걸린다. 상공에 친다였습니다. 그 다음 4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겁니다. 비탄력적.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탄수니까 그것의 반대 발산형이 될 것이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공급자는 전기의 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한 기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거 가격, 현재 공급량, 현재 가격, 미래 공급량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금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금기의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된다.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격이 폭락하면 트랙터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그래서 5, 6번. 거미집 이론은 일반 재화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만 농수축산물, 부동산 등에 적용되더라. 그 다음 7번. 무역이 활성화되면 농수산물의 거미집 이론은 약해진다. 국내 배추 수요가 증가하면 수입을 통해서 배추를 수입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그 시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미집 이론은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무역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성립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을 달아서 무역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나왔다면 농수축산물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바로 공급을 늘릴 수도 있더라.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약해진다. 옵니다. 그 다음 21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1번. 비가역성, 되돌리기 어렵고 점점 악화되고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지속되고 한 가지 해결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X. 2번. 정부는 빠른 문제인식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상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 악화돼 버리면 문제가 커지고 악화돼 버리면 그때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까? 그래서 악화되기 전에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5. 그 다음 3번. 한 번 지가가 폭등하면 원래의 지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얘는 비가역성 때문이더라. 5. 4번.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하고 부동성이 아니라
증성. 이에 따라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집가구 현상이 높아지더라. 지금 이 부분의 부동성, 부증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4번 X. 그 다음 22번.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들 1번.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가 슈바비 지수, 슈주, 주거비, 중심. 그 다음 PIR 지수, P 같은 내 돈,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IR 지수는 주택이 R 가는 게 임대료,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은 높을수록 다 나쁩니다. 문제 지표니까. 그때 10분위 분배율만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저소득층에게 분배된 정도니까 최하위 40%가 분자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부모에는 최상위 20%. 그래서 나누면 2가 나오더라. 0부터 1이 아니라 2, 5. 2번.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위계수는 낮아져야 되겠네. 그래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하여 진위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2번 X. 3번. 슈바비 지수는 도심이 외곽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다. 슈바비 지수는 정체가 주거비였습니다. 도심이 주거비가 높으니까 도심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다 도심은 높다. 외곽은 다 낮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슈바비 지수가 클수록 주거비 부담은 작아지고 슈바비 지수가 클수록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커지고 부담 능력은 작아지니까 나쁜 거일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 그 다음 5번. PIR 지수가 높을수록 나쁩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커지는 거고 부담 능력은 작아져서 나쁜 겁니다. 5. 6번. 주택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이 낮아지면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면 주택가격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낮아졌지만 전세금액은 전에보다 높아짐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X가 된다. 7번. 10분위 분배율은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 40% 20%니까 2 꼭 기억하십시오. 1이 아닙니다. 8번. 월세 부담을 판단할 때는 임대료를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PIR 지수, RIR 지수를 본다. 그 얘기. 5. 그 다음 23번.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 1번. 초과 이윤과 관련해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봤었습니다. 독점이 발생했다 또는 독과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 낮춰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판매. 자연 독점, 초과이윤 발생. 누구는 있고 정보가 누구는 없다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초과이윤 누린다. 시장은 실패한다. 정의 외비 효과 좋은 것인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 실패. 부의 외비 효과 나쁜 놈인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공공재는 꼭 필요한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나서서 안 만드니까 공공재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다. 5. 그 다음 2번. 부의 외비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게 너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 오염물질 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만들면 수요 곡선은 일정한 가운데 공급 비용의 증가로 공급자는 공급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줄인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상향 이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판단을 해보면 이제 공급이 지금 감소한 겁니다. 이 조치를 취하면 공급의 감소다. 우리 정수 공부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더라.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은 상승.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이동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상향 이동. 공곡선 그려보면 공급 감소면 이렇게 됩니다. 상향 이동한 거 맞지 않습니까? 좌상향 이동. 그래서 임대료 상승, 공급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지금 그 얘기더라.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정의 외비 효과가 발생하면 공급은 일정한 가운데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정의 외비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요 증가 시 이 얘기입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 수요 증가 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직선입니다. 그럼 수직선이면 가격의 변화는 크지만 그래서 가격은 많이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좌우 변화는 없다. 균형량은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5가 되더라. 그 다음 4번.
정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공곡선은 일정한 가운데 수요 곡선이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래서 수요 곡선 상향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가격 상승 맞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더라. 증가. 5번.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시장에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었습니다. 6번. 외부 효과의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 X. 코어제 정리가 시장의 힘으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극명한 예였습니다. 예. 그래서 X. 그 다음 24번. 정책의 순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인식합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 인식부터 출발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대안들을 작성, 평가하고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을 정책으로 집행하고 평가를 내리더라.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순서가 정보 수집과 문제 인식이 바뀌어 있어서 X입니다. 그 다음 2번. 6단계에서 위에 세 가지를, 앞에 세 가지를 날려주면 그게 정책의 3단계였는데 집행하고 결정합니까? 결정하고 집행한다? 결정하고 집행하더라. 그리고 평가합니다. 바뀌어 있어서 X. 25번. 지역지구제. 1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겁니다. 정후 외부 효과를 왜 제거시키고 감소시킵니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X. 2번. 지역지구제는 정부의 토지정책 수단으로서 토지용 규제에 해당한다. 각종 규제, 인허가제는 토지용의 규제였습니다. 규제. 3번.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계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더라? 초과이윤을 누리게 돼서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의 발생. 고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전이다, 사후다, 지읒. 사전적 독점자였다. 그 다음 4번. 신축 제한이 없는 경우에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공장을 못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주거 전용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 내 쾌적성 높아져서 이제 그 지역에 주택을 지을 텐데 신축 제한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지을 텐데 주택은 단기에 증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뭘 얘기한 거냐면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 증가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X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늘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의 증가,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을 소멸한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은. 그 다음 5번. 신축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개발로 인해 당해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변화가 없게 될 것이다. 경쟁 뜨면 뭐는 소멸한다? 초과이윤 소멸. 그래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했었는데 유사 지역에 주택이 지어짐에 따라 그쪽으로 수요가 옮겨감에 따라서 그때 가격은 떨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5번 5. 그 다음 6번.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집가 수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개발되는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면 다른 지역은 보존해 둘 수 있다. 누가 이용한다? 다음 세대가. 세대 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X. 7번. 지역지구제에 의하여 사후적 독점자,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그래서 X. 그 다음 26번.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1번.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규제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 상한 정해봤자 어차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X.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의미가 있더라. 2번. 누가 삐쳐서, 공급자가 삐쳐서 양을 줄이고 질적 수준 저하. 임대택의 질적 수준 향상된다. 그래서 X. 3번.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삐쳤으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5. 그 다음 4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 안 하고 공급을 줄이니까 그 말은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바꿔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4번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라는 표현을 다른 용도의 부동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5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임차인이 들어가 살 집이 줄 거 아닙니까? 저소층의 주택난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 X. 6번.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주거이동이 더욱더 저하되더라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7번.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시점 기준으로, 정책의 시점 기준으로 신규였습니다. 여러분.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더라. 기존 임차인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하기 싫어서 꾹 눌러 살고 임대인 삐져서 공급량 줄이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 그래서 X. 그 다음 27번. 임대료 보조 정책.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다.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입니까, 여러분? 돈 대주는 건 뭐였다? 간접적 개입. 그래서 그 부분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음으로 초과인을 누리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가 누립니까? 신규가? 기존의 공급자가 누리더라. 임대인. 기존의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 손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든 기존 임대인에게 아니면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든 단기적으로 누가 쪽 빨아먹는다? 기존의 임대인.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경쟁이 나타나서 초과인이 소멸됨으로써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고 임대인에게 공급해 줬을 때는 공급비용 감소 효과로 임대료도 하락하니까 더 좋다.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더라.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는 장기적으로 똑같은 임대료로 돌아갔고 양이 증가했으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더라. 그래서 3번은 5, 4번.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공급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니까 비용이 하락했으니까 감소니까 임대료도 하락.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더라. 5.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까지 보조를 해줄 겁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소층의 소득 향상에 정부의 정책은 맞춰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28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 단기 효과 만땅, 장기 효과 꼴랑 하나. 1번.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더 비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X. 2번. 단계는 공적 임대주택 시장의 세입자와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는다. 싸게 공급됐으니까 옮겨가 사는 사람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 삽니다.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옮겨간 만큼 수요 감소로 초과 공급 임대료 하락. 그 얘기. 5. 3번. 장기에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세입자만 혜택을 누립니까?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 사는 사람만? 공적 시장 옮겨가 사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더라. 그래서 X. 4번.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수량은 불변이 아니라 장기에는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공급량을 줄입니다. 얼마만큼 꼭 줄인다?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 임대주택 양이 불변이고 사적 시장에서는 공적이 는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X. 5번. 단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세입자들의 탄력성을 크게 준다. 아까 보셨던 내용. 공급이 된 만큼 대체할 집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기에는 수요의 탄력성 커지고 조세 정가도 줄여준다. 5. 6번. 장단기 모두 나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은 거의 대부분 X입니다. 딱 하나 누구만 혜택을 누리는 건 똑같다. 공적 시장의 세입자가 혜택을 누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장단기 모두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 얘는 언제는 있고 단계는 있고 장기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29번. 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주택 후분양 제도. 1번. 선분양 제도는 민간 자금을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제도로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이니까 먼저 못 때려서 분양 때려서 그때 받은 자금으로 주택 건설을 활용합니다.
그럼 건설 자금의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더라. 후분양 제도는 공급자가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겁니다. 직접 건설 자금 조달하는 것이므로 건설 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건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분양가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아예 틀린 문장이 됩니다. 1번. 2번. 선분양 제도는 소비자가 주택대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함으로써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후분양 제도는 주택대금을 일시불로 다 지어진 걸 지불하고 다 지어진 주택을 사야 됩니다.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모기지론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빌려서 그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였다는 것,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는 후분양, 우로 외웠던 것. 3번. 선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전이니까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후 분양이니까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견본주택에. 그로 인하여 선분양 제도에서는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차이에서 오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가능성이 많더라. 5. 4번. 선분양 제도는 건설 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누가 샀으니까 수요자가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 수요자가. 그래서 실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을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후분양 제도는 준공 시점과 분양 시점이 일치하니까 시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에 차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더라. 이 내용. 그래서 5. 그 다음 5번. 선분양 제도는 주택량이 부족하던 시대의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라면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폭을 상대적으로 넓혀주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놓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후분양은 수요자 중심이더라. 수요자. 그때 소비자라고 나오면 아니네 그러시면 안 되고 소비자가 수요자라는 걸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후분양 제도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줄을 서시효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약 예금의 청약 저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는 언제 필요한 거다? 선분양 제도에서. 그래서 X. 7번. 선분양 제도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도 유용하다. 선분양은 말 그대로 2020년도의 주택을 2018년도에 사는 건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뭐 하려고 먼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가능하더라.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락하는 시기에도 유용하다 그래서 X. 그 다음 30번. 조세의 정가와 상대적 탄력성. 1번. 임대인은 부과된 재산세를 그럼 재산세가 부과된 만큼은 공급 비용의 증가가 나타난 건데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합니다. 만만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크게 따라 달라지더라. 떠넘기는 방법은 임대료의 상승으로 떠넘깁니다. 가격의 상승으로. 그래서 임대인은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상승으로 전가시키려고 한다. 5. 2번. 재산세의 귀착 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5.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3번.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지금 전가된 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는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공급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지금 임대료를 올렸던 이유는 공급 비용의 증가로 자기 혼자 그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올린 거지 임대료가 시장에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보유자인 임대인은 부담이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을 줄이겠다. 공급량 감소입니다. 4번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 효과가 아니라 이런 엿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돼 버리더라.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진세적 효과가 아니라 역진세 X. 5번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구나.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못 더 넘긴다. 그러니까 누가 전액 부담한다?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5. 그 다음 31번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 판단이랍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이익을 누리면 걔는 기존이고 누군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걔는 신규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초과이윤 누가 누린다? 기존의 공급자. 맞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하더라? 사전적 독점자. 2번 임대료 보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가 된다. 기존. 신규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의 임대인이 되더라. 3번 임대료 규제에 따라 피해가 큰 것. 자 이제 피해입니다. 피해. 그럼 누가 피해가 크더라? 신규 임차인이 피해가 크다. 이거 기존 임차인 아닙니다. 32번 부동산 정책의 수단입니다. 수단. 1번 세금의 부과 세금 돈 조세 감면 세금 돈 부담금 돈입니까? 그럼 얘들은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이더라. 5. 2번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사서 나중에 공급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역할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고 얘기해서 X. 3번 지역지구제는 직접적 개입이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규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 개입과 토지이용 규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X. 그 다음 33번 부동산 정책의 기능에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이렇게 둘로 쪼갰었는데 얘를 외우는 방법이 기억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무슨 경제체제야? 시장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오면 뭐로 간다?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은 절대로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는 정치적 기능. 그럼 이제 1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시장에 발생한 문제 정도에 따라 다릅니까? 그러면 시대에 따라 부동산 문제는 다 다를 거니까 정부의 개입 정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무조건 X인 겁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5. 2번 주택 수요는 경제적 측면의 시장 경제 원리를 말하나 주택 소요는 저소득층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 정책적 측면의 정부 개입 원리를 말하더라. 그래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주택 소요는 절대로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치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5. 그 다음 3번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 5. 4번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저소득층 찌면 얘는 뭐다? 정치적 기능. 저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치적 기능. 그 다음 그래서 X. 5번 외부 효과의 제거 문제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으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니까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5. 자 이제 34번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부동산 투자로부터 야기되는 위험과 기회비용 얘가 무위험률이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의 이자율,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였을 때 투자자가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자는 자신이 감당한 것만큼은 최소한도로 요구합니까? 그게 무슨 수익률?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최대한이라고 해서 X. 2번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발생한 인플레율 이미 실현된 것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했습니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만 반영하더라. 물가 상승률만. 발생된이라고 나와서 X. 실현이 나오면 실현이었습니다. 실현. 제가 강조했던 내용. 그래서 2번 X. 3번 요구 수익률에 무위험률을 반영하는데 무위험률은 부동산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위험률은 부동산 투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일반 경기 상황? 일반 경기 상황.
정기금의 이자율 가져다 쓰는 거였습니다. X. 4번.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상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로 사용한다.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럼 주관적 가치를 계산할 때는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더라. 그래서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기대 수익률로 할인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그래서 X. 5번.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할 경우에 할인율로 사용된다.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게 기억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X. 6번.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계산이 가능했었습니다. 5. 7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다르더라. 그래서 주관적이며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요구합니까? 그래서 주관적이며 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기대 수익률은 누가 봐도 해당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똑같고 위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딱 한 단어만 고친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만 기대 수익률로 고쳐버려도 됩니다. 7번은 X. 8번.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의 시점에는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투자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 결정 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9번. 무위험률이 커지면 위험 조정 할인율, 즉 얘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커집니까? 무위험률이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 증률을 더하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하더라. 그럼 여기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왜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위험이 커지면 높게 조정하고 위험이 작으면 낮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조정된 상태의 수익률인데 얘로 나중에 할인하지 않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위험 조정률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위험률이 커지면 위험 증가율이 커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위험 증가율은 커지지 않지. 지금 보시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위험 증가율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시간에 대한 대가가 더 많이 요구되면 요구 수익률 전체적으로는 커지지만 시간에 대한 대가가 커졌다고 해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0번 X. 11번.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어떤 용 쓰는 재주를 총동원해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니까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비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했다라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다. 그래서 X.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이 비례한다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는 체계적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였더라는 겁니다. 11번 X. 그 다음 35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균형을 이루고 끝나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이제 1번. 해당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비해 위험한 투자안이라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2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게 되면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 점점 하락합니다. 그럼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올라가더라. 얘 반비례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시장 가치, 요구 수익률, 지금 시장 가치는 짝꿍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구나. 반비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시면 이 문제를 딱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 3번.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대상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15%인데 투자자가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수익률은 20%랍니다. 그럼 투자하겠습니까? 최소한도가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투자 안 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5. 4번.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25%인데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건 이 해당 부동산에서 20%랍니다. 그러면 충족되니까 살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대돼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 가치가 투자 가치든 시장 가치든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은 시장 가치겠지만. 5. 그 다음 5번.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가치와 수익률,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 지불하고 살수록 기대 수익률 낮아집니다. 점차 하락, 반비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서 뭐와 뭐가 같아지고 끝난다?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끝납니다. 5. 6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는 결국은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투자 가치가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끝났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요구 수익률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내려갔는데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럴 때 X더라. 결국 뭘 이루고 끝나야 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6번, 5, 7번.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 요구 수익률 할인,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 객관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 할인. 5. 36번. 포트폴리오 이론. 1번. 포트폴리오는 수익과 위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여러 개의 자산 배합을 하여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자, 그래서 이제 2번. 분산 불가능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자산수를 아무리 많이 구성하더라도 줄일 수 없다.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끼쳐진 위험이었다. 이렇게 바꿔놨을 때 잡아내셔야 됩니다. 2번 X, 3번. 분산 가능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하다는 얘기가 얘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란 얘기입니다. 자산수를 많이 구성하면 줄일 수 있더라. B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 꼭 기억하십시오.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3번도 X. 4번.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의미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의미였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5.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했다면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 자산수를 무한히 구성하면 시장의 총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음에 따라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산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무한히 구성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애들로 무한대로 늘리면 이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결국 총위험과 체계적 위험이 같아지겠다. 그래서 총위험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뭐의 존재로? 체계적 위험의 존재로. 그래서 X. 6번.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 이게 바로 상관계수지 않습니까? 그럼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더라. 투자론에서 나오는 계수 2개, 변이계수, 상관계수 둘 다 낮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X. 7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으로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자율 상승 등이 있다. 5. 8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가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대가 많이. 볼록? 그럼 기울기는 급해지는 거였습니다. 완만이 아니라. 그래서 X. 9번.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최적의 투자 조합은 효율적 전선과 자 여러분 최적 떴습니다. 최적은 무효적.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지 교차하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X. 10번. 투자자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다른 것은 투자자별로 효율적 전선이 다른 게 아니라 투자자별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더라. 그네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대가를 얼마 안 먹은 위험을 좀 더 좋아하는 공격적 투자자는 위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곳에서 오른쪽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효율적 전선 상에서 이 A를 선택하는 사람과 B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A가 공격적 투자자, B는 보수적 투자자더라.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0번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5.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11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인 것 대장은 동일 위험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수익이 더 낮은 애들을 지배합니다. 5.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더 큰 애들을 지배합니다. 위험은 좌우에 있더라. 위험이 더 큰 애들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꼭 비교하십시오. 이거 동일 위험이라고 얘기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한다 그러면 위험에 또 위험을 따지고 있으니까 X입니다. 위험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그 다음 수익이지. 수익은 위아래로 존재하는 것이다. 수익이 낮은 애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수익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위험을 판단해야 되니까 위험이 더 큰 애들을 지배하더라. 동일 수익에서는. 그래서 위험이 더 큰 애들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 그 다음 37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액수를 구하는 수식은 저당 상수이다. 여러분 지금 N년 후 이론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N년 후에 이론을 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어간 금액에 이자까지 합쳐서 되돌려받는 기금인 겁니까? 이 N년 후 이론이? 그럼 얘는 상환기금이네. 그래서 상환기금 계수였습니다. X. 2번. 이론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 그러면 지금 이론 을이니까 얘는 일시불입니다. N년 후 금액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은 것이더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세모계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옵니다. 세모를 알고 싶으면 세모계수를 사용한다. 지금 그 얘기였다. 그 다음 3번. 현재 이론을 이자율 R로 차용했답니다. 그럼 얘는 저당입니까? 그러니까 매기간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사용하는 게 저당 상수 상환기금 계수라고 해서 X. 그 다음 4번. 매년 이론식 연이자율 R로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를 구하는 수식이랍니다. 그럼 매년 이론식이니까 연금에 지금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니까 환원은 현재 가치로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5번. 매년 이론식 받게 되는 연금을 자 이제 연금에 떴습니다. 이자율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 달성하는 금액 N년 후 한꺼번에 받는다.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이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38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2. 1번.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이다. 여러분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는 얘기랍니다. 그냥 미래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얘는 일시불을 의미하더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역수였습니다. 죽음의 T 기억나시면 됩니다. 2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미음자 들어있는 애 감채기금 계수지 않습니까? 5. 상환기금 계수라고 나와도 똑같다. 3번 주택연금에서 연금액 계산 시에는 영감 뭐 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에서는 영감,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당상수가 아니라. 그 다음 4번.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저당상수는 작아지고 감채기금 계수는 커진다. 자, 이 부분의 포인트를 보시면 저당상수는 여러분 갚아나가는 겁니까? 매기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매기간의 원리금 커지겠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커질 겁니다. 수치가. 근데 감채기금 계수는 적금 붙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자가 많이 붙는 만큼 더 적은 금액씩 모아도 된다? 그러니까 감채기금 계수는 얘는 작아질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매기간 상환할 금액은 더 커져서 저당상수의 수치가 커져야 되는 거고, 이자가 많이 붙는다면 매기간 나는 적은 금액을 부어도, 적금을 부어도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더 적은 금액을 부어도 된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의 수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자율에 따라 상승하면. 그 다음 5번. 그래서 지금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X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 여러분 상환이나 잔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저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저당 상수 말고 덩어리 금액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상환 비율은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상환액.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상환 기간을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39번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의 내용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를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10분 쉽니다.